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정책기획부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이번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를 위해서 원주에서 서울 끝자락 상암벌까지 먼 걸음 해주신 지방행정연구원의 김일재 원장님과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실 소순창 지방자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개발원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서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줄 알고 있지만 부득이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세미나는 웨비나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양기관의 SMS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한 중계를 위해서 카메라 설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17개 시도의 의회 담당자분들과 개발원 및 지방행정연구원 직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외부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이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정보개발원 양기관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고 2시 10분부터는 오늘 세미나의 좌장이신 소순창 학회장님의 진행으로 3시 30분까지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국민은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일단 먼 걸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지방행정연구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스트인 지역정보개발원은 맨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지수 지방행정혁신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소순창 지방자치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고려대 임태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실 금강대 김찬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서원대 이윤진 교수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의 행정안전팀장이신 박영원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호스트이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 원장님이십니다. 박명균 개발원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창우 개발원 IT정책융합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셨던 국회 예정처에 이종구 박사께서 어제부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기관의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입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오늘 블록에서 지방의 발전을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금일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 지방자치학회 소순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이윤진 서원대학 교수님, 박용원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님, 임태훈 센터장님, 그리고 금강대학교 김찬우 교수님 등
관계 참석 오늘 어려운 여건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으로 본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식 공유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오늘 이렇게 대면 혹은 반반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위텍스, 문서24 등 디지털 지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결합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 의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 방안 연구를 수용했으며 이것을 토대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하고 또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 고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지자체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을 시작으로 거시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세부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 용과 지방행정연구원의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오늘의 논의 주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의회 로드맵 구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히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만은 오늘 화면으로 우리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실 과장님들 또 서기관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과제가 실천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 또 협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와 공동 개최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일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입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 전략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또 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지방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한 풍부한 연구 경험 및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저희 연구원과 지역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 보유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으로 향후 디지털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정 브리프 등 다양한 지방의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의회 주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 효율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 역량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맡아주신 임태훈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좌장을 수고해 주신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찬우 금강대학교 교수님, 이윤진 서원대학교 교수님, 박영훈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님 등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지털 지방의회의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향후 디지털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용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오늘 세미나의 좌장이신 소순창 교수님의 진행으로 제1회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입니다. 오늘 디지털 지방의 구축 전략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두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시는데요. 한 20분 이내, 한 15분 내외로 좀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적절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네 분이 참석을 하셔서 발제자와 토론자는 이미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임태훈 교수님의 자치분권 2.0 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 방안 연구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전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오는 길에 여러 건축물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개인 단독주택도 있고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오늘 발표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실 시스템을 어떤 형태의 건축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이 개요를 그리는 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에서도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이 시스템에서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지방의회의 시스템 아키텍처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배경과 필요성, 지방의회 시스템 현황, 그리고 구현 방향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건축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건축주가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누가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활용을 할 건지, 그러면 어떤 형태가 정해질 텐데 기존의 건축물들은 또 어떤 형태로 지어졌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건물을 활용을 하실 분들의 어떤 활동, 무엇을 위해서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를 좀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그 시스템이 중요한 그 가장 큰 요인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이제 단체장에게 부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인사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기존의 행정부에 있던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가 별도로 이런 인사 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포인트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이제 더욱 확대돼서 그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 강화가 될 텐데, 그럴 때에 그때마다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방향성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앞으로 지방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살펴본 과제이고요. 이런 법제도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뭐 인구 감소, 또 지방 재정의 증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또 지방 출자 출연 기관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지방 의회의 그 컨택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제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지방 의정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줌 회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방의회에도 이런 동영상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의안 처리, 의정 활동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물론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되죠. 그 직접 시스템을 활용하실 분들이 가장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비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기능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쳐달라. 물론 이제 그것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업무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의견을 못 주시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긴 한데요. 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시고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지방의 시스템이 구현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지방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또 갈등 해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시기에 뭐 교과서적일 수도 있는데 갈등 해소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MZ 세대가 강조되고 인구 절벽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방향이죠. 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 살펴본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시스템들이 꽤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본 게 이제 국회 정보 시스템 현황인데 의정 지원 정보 시스템, 대국민 정보 시스템, 행정 지원 정보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 지원 정보 시스템은 아마 이제 뭐 결제 같은 거를 이제 올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행정 지원 정보 시스템부터 보면은 이제 문서 관리, 메일, 인증, 시설물 관리, 출입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에서 관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대국민 정보 시스템은 의안 정보를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드린다거나 국회 회의록을 보여드린다거나 법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의정 지원을 위해서 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직접 쓰시는 시스템이죠.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 입안 지원, 법제 지원, 이의안, 위원회, 영상회 이런 것들이 쭉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 설계 내에서 처음부터 다 이런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는데 사람의 그 지식의 한계가 그렇지 못하고 또 환경 변화 앞에 보신 그런 것들이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간의 호환이라든지 또 다른 이 거버넌스의 문제, 거버넌스에 따른 데이터 이동의 문제, 전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선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뒤에는 앞에 설명드렸었던 국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좀 상세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정 지원 시스템, 법률안의 발의, 검토, 심사, 찬성, 서명, 철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입법 예고 시스템도 있고요. 법률 정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국회 도서관 정보 시스템에서 의사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국회 도서관과 지방 의회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국회뿐만 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나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시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 문서 아카이브 하는 시스템, 또 전자회의, 회의록, 의회 신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의정 플러스, 또 경기도, 인천시, 광역시, 시의정 자료 공유 시스템, 뭐 의정 포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게 지방 자치단체, 지방 그 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의회별로 똑같은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것인가? 배포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개별적으로 이런 유사한 시스템들을 다 마련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걸 묶어서 광역 단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나은가? 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지방의회에 그대로 이식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방향은 이 구현 방안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먼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공적 영역의 기관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이제 지방 의회의 그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 구현의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지방의회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방자치법 보신 것처럼 인사권이 독립이 되든지 하면서 집행부와의 분리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집행부가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회의 독립성이 굉장히 저하될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서 이것들은 의회 시스템 내에서만 보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공유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게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굉장히 이제 집행부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인사조차 집행부에서 그 인사를 뽑아서 의회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분리를 해야 되느냐가 또 문제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행정적인 것, 굉장히 결제를 올린다든지,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임금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행정부 쪽에서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해왔고 그것들이 많이 문제점들도 많이 고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굉장히 유명하죠. 전자정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의회에서 다시 새롭게 아키텍처를 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의 의원분들이 이제 이 과제를 할 때 의견을 주셨는데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카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 차도 한잔 하면서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과연 현재처럼 SNS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활용해서 주민과 소통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회별로 다 SNS 기능을 의회 기능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비용 문제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만든 그런 SNS를 활용할 거냐? 그렇게 되면 또 이 데이터 오너십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민들이 올린 데이터가 지방의회 것이냐, 주민 것이냐, 아니면 그 SNS 회사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쪽으로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민간 협력, 그러니까 민간 협력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후에 또 이 지방 의회를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여러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시스템 개선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가 표준화된 데이터로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중심 업무들을 보면은 행정 업무 그리고 입법 예산 감사 그리고 정무 활동 이렇게 있는데요. 입법 예산 감사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지방 의회와 국회 도서관 간의 연계 채널도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연결된 채널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그 데이터들을 좀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유기적으로 입법 예산 감사 업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내 행정 업무도 이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독자적인 행정 업무 때문에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다기보다는 집행부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무 활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안 돼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뭐 공개 처리 뭐 이런 기한을 둬가지고 시스템에 뭐 회의록으로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좀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스템 독립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 정보 자원은 주로 이제 발간물 또 행정 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역 지자체의 공무원들께서 이 보고서나 발간물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 활용 가치가 사실은 다 읽어보고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기계화된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현장 사진까지도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판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아직은 그 지방 의회가 예산과 조직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게 바로 예산과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시는 절차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구축 전에 이제 반드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들을 쭉 선별을 해내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들을 이제 들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 통합 모형이냐 광역 단위 통합 모양이냐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단위별로 다 시스템을 다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광역별로 만들 것이냐 서울시 거를 그냥 연계해서 다 쓸 거냐 뭐 국회 시스템을 쓸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스템의 독립 문제는 효율성이냐 독립성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시스템이 효율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행정부의 시스템, 그 지방행정부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 제일 효과적이죠. 행정 업무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독립성을 확보를 하려면 그 단순한 행정 업무더라도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 칸막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경계선을 타는 것들을 이제 그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데이터 거버넌스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구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행정부 쪽에는 이 범정부 참조 모델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 테크닉 레퍼런스 모델,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조를 해서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단계는 대략 이렇게 3단계
우선 적용해야 될 시스템 범위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연계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지방 의회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특성들을 기능으로 구현해가는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중심이 돼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제의 그 키를 쥐고 계신 지역정보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행정부의 지방행정기관들의 시스템을 다 이렇게 뭐랄까 구축하는데 앞장서 오신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의회 시스템을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좀 굉장히 거버넌스에서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래서 지방자치 활성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대략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훈 교수님께서 자치분권 2000년 디지털 지방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지방의회 이상이 크게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 정립과 함께 지방의 역할 또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세미나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 방안에 대한 내용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내 행정 업무랄지 또 입법 예산, 감사 또 정무적 활동에 관련된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랄지 또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구현하는 방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 그리고 또 인사권 독립 또 시도 시군구를 어떻게 같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 것인가도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지방의회와 함께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설계가 필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관한 답을 찾고자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특히 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의정지원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무기구가 갖춰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무기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제 그 서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적인 분석. 실증적인 분석은 민선 5기, 6기, 7기를 거치면서 과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가. 정말 사무기구 확대를 통해서 지방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그 정도의 지방의회가 성과를 보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걸 토대로 현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되는지는 어떤 방향성과 그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요점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내적인 여건 변화,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같은 지방 행정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근본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의회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기대하는 완전한 의미의 수준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평가를 같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직원들에 관한 인사권이라든지 또 정책 지원 관에 관한 제도,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의원의 겸직 금지라든지 또 지방의회 윤리 심사 강화 같은 어떤 의정 활동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 두 가지 안래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 관련된. 그렇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지방의회 권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지방의회 권한이 부여되어 왔고, 또 집행부에 반해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취약한 이제 그런 지위를 갖는 이런 지방의회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 권한과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종속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국회 의정 지원 조직과 비교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정 지원 조직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모색을 해보고, 이걸 토대로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인지 이걸 조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국회 의정 지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 사무총장 아래 입법차장이라든지 사무차장, 그다음에 홍보기획관과 감사관 같은 이런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정 지원 조직이 갖춰 있는데 반해서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이런 지원 시스템은 아직은 미비한 게 현실이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방자치법이 과연 이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연구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방의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주민에 관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 사무기구가 편제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의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직 사무기구의 조직 편제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기구의 이제 기능들을 크게 8개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사무처리에 관련된 조직 유지, 의회 운영, 기능 유지, 여론 수렴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 여기에는 주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청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로 그 시도의회에서는 이제 총무 담당관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으로서 입법 지원, 정책 지원, 이제 조사 분석, 또 역량 강화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주로 이제 의정 담당관이라든지 의사 담당관 뭐 이런 조직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이제 조직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특별광역시 같은 이제 시도는 17개 시도는 의회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이제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는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의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회 사무과를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사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는 1급, 부산은 2급, 기타는 이제 2급 또는 3급이 이렇게 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무처를 보좌하는 사무국이나 사무과 같은 경우는 이게 존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국설치가 안 돼 있고 바로 이제 4급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급 사무처장을 4급 담당관이 이렇게 보좌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 편제상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기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무처의 기구 형태가 지금 현재 지방의회 조직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뭐 국이나 뭐 이런 과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물 정원에 관한 규정과 그 세칙에 의해서 의회 사무처는 국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법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조직 개편의 자율성은 현재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원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회 수, 이 전문위원회 수가 이제 결국 상임위원회에 다 배속되어 있는데, 이런 그 제약 조건들이 현재 지방의회에 가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기능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기구의 의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그 지방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처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 개편의 자율성, 또 조직 그 개편의 조직 기구 설치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지방원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해왔느냐, 그걸 이제 한번 파악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민선 5기, 6기, 7기를 시계열적으로 지방원 의정 활동을 한번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 가운데서 회계 일수, 의안 처리 실적, 여기 이제 조례라든지 예결산, 이런 그 청원 심사 처리 건수,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이런 그 실적들을 이제 파악을 해봤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대표 기능, 견제 및 감시 기능, 입법 기능, 동의 수정안 가결 기능, 예산 결산 가결, 이런 건수들을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민선 5기, 6기, 7기의 시점을 시계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 운영 실적, 그다음에 의안 처리 실적 5기, 6기, 7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갈수록 이렇게 의정 활동의 총량이 기수별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안 처리 실적 가운데서도 이제 5기 대비 7기, 이게 두 기수만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조례 같은 경우는 346, 그러니까 5기를 1로 봤을 때 이제 7기가 346, 그러니까 굉장히 조례 제정 및 개정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청원 심사 건수, 재산 취득 건수, 기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5기 대비 7기 의정 활동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능 같은 경우도 7기가 5기나 6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 같은 경우도 역시 7기가 5기나 6기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입법 기능, 그다음에 수정안에 관한 가결 기능, 이런 다양한 또 예산 결산 가결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기 대비 7기를 비교해 봤을 때 견제 감시 기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대표 기능, 입법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증가했다는 걸 실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기, 6기, 7기 기수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전부 다 그 대부분의 이 의정 활동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수가 증가하면서 의안 처리 실적들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이런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 6기, 7기의 의회 의정 지원 시스템인 사무기구의 조직은 커다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다음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개 시도의 의정 지원 조직들을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서울시하고 부산시, 서울시가 가장 조직 체계가 그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기능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수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금방 비교가 되실 겁니다만은 같은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런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 형태로 사무기구가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마저도 여기 보시면 이제 총무담당관, 언론 홍보담당관, 뭐 의사담당관, 권익담당관, 의정기획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인구가 서울시보다 더 많은 경기도도 조직 편제가 서울시에 비해서, 서울시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실정입니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도 서울시보다 훨씬 더 사무기구가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가 이런 상황이니 경기보다 도세가 열악한 다른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시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17개 처, 그다음에 115개 전문위원실, 61개 담당관 이렇게 두고 있고, 이걸 전국 평균을 내봤더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6.76, 그다음에 담당관, 이게 이제 사무기구가 되겠죠. 사무기구 같은 경우는 3.59개. 그러니까 집행부의 국단위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뭐 훨씬 더 많은데, 지방의회는 이제 국이 설치되는 데는 없고 그냥 담당관, 그러니까 5급 단위 담당관이 이제 3.59개, 4개가 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집행부의 과와 비교를 했을 때, 과단위 담당관과 비교를 했을 때는 턱없이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매우 미약하고 취약한 구조다, 이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뭐 직원 현황도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3.18, 민선 7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원 내 정원이 특히 이제 그
이 정원 외 이런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해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숫자는 매우 적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압박을 하셔서 시간상 압박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취약한 상황에서 이제 지방 의원들이 제대로 된 어떤 의정 지원, 서포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취약한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지방 의회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이런 방향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회 사무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조직 재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기능에 관한 제도 분석, 사례 분석, 또 조직에 관한 기능 분석, 사실 이 기능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의회 사무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진단이 꼭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조직 개편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 기구에 대한 설치에 관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도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관한 이제 조직 진단, 구체적으로 기능 분석, 직무 분석, 업무량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와 그다음에 조직과 그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이제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경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방대한 스터디를 하셔서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그램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지방의회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경기 또 제가 이제 충청북 도의회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수행해 보니까요. 최근에 많이 지방의회 기능들이 확대 내지는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과연 이제 지방의회가 얼마만큼 더 이 기능들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또 수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불어서 지방의회를 디지털 의회로 좀 새롭게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을 시프트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세미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들이 토론자들이 있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대학교의 김찬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발표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나요, 마이크가? 네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임태훈 교수님의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고경훈 박사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 설계, 이 두 가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지방의회가 구현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 지방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어떤 지방의 사무기구를 조직 진단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크게 저는 이렇게 이걸 좀 연계해서 시간에서 한꺼번에 좀 그냥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 또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디지털 지방의회를 구현한다고 할 때 이 디지털 카피로 갈 거냐 아니면 전혀 이제 새로운 또는 바람직한 어떤 지방의회를 구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로 의존성인데 그 이전에 하던 것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뭔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좀 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이상적인 걸 도입하다 보면 또 이게 실현 가능성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디지털 지방의회 방향은 저는 ABC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A는 이제 애자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민첩하게 갈 것이냐. B는 이제 브레인, 얼마나 지능적으로 갈 것이냐. C는 이제 시티즌 베이스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의회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생각해봤을 때 결국 떠오르는 것이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우리 고경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플랫폼에는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면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소유자와 공급자들이 이제 플랫폼에 들어오는데 소위 잘 아시다시피 가파라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형태가 같은 플랫폼을 묶여 있지만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장을 제공해주는 광장 플랫폼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프라 플랫폼 이런 어떤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지방의회는 그럼 어떤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인가?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유 플랫폼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공유 플랫폼. 그건 뭐냐면 이 플랫폼의 플랫폼이다. 소위 말하면 플랫폼 오브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243개의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 따로따로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은 제가 봤을 때 뭐 70년대 진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정말 누가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정말 지역이란 걸 떠나서 한번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번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방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의회가 구현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라든지 뭐 지방정책 갈등 해소는 플랫폼 속에서 그 플레이어에 들어서 자연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형태로 좀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생각하는 구상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패러다임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포더 피플이다. 뭔가 자꾸 지원을 해주려고 뭘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더 피플도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바이 더 피플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 포더 피플과 바이 더 피플이 같이 가면서 오버 더 피플로 가는 그래야지 이제 지방 민주주의가 진짜 실질적으로 뿌리를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플랫폼이 구축되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했을 때 좀 더 또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반이 되면 그게 바로 또 이제 증거 기반 정책,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메이킹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대먹임이 되면 그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지방 의회의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기술보다는 사실은 철학이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이 시대에서는 이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그렇다면 또 예산과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번 이제 지방정부 선거도 6월도 있지만 이제 3월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뭐 균형 발전을 만약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원이든 처든 뭐 부든 위원회든 간에 거기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진짜 한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100년 내다보는 지방의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현을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진짜 더 나은 지방 정치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형태의 그런 것이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 토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자일 그다음에 브레인 스티즌에 맡은 어떤 지방의회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좋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원대학교 이윤진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너무 재밌게 발표 들었고요. 두 분 준비해 주신 거 잘 들었고 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임태훈 교수님 그다음에 고경원 박사님 두 분께서 해주신 것이 주제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맥락이 좁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서 그런 지방 분권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첫 번째는 좁혀지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 구현 그리고 전문성의 강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가 강화되었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26조 이하까지 여러 가지 그런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때 결국은 그리고 이제 또 17조 1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주민 생활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을 하게 되면서 주민의 참여권이라는 것을 그냥 명시적으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실질적 참여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걸 디지털로 지방의회를 구현을 하든 어떠한 그런 예산이 뒷받침돼 가지고 하던 간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할 때는 결국 소외계층이 없어야 한다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던 어떠한 형식이 됐던 과정과 절차가 됐던 그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련이 될 때 결국은 그런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 기술적인 보완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과제도 후속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복지 행정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고 박사님께서도 처음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저출산, 인구 소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 발전 지역별 격차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복지제도의 보완,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가 가장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 창구를 마련을 해서 이게 정책과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아직까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디지털 지방의회를 구현할 때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죠.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결국 이거는 주민 참여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방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이 모두 격차 없이 차별받지 않고 다 공개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투명성이라는 거는 왜곡 없이 디지털이라는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 세 번째 접근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계속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데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됐을 때 결국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 그다음 지방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참여 형태는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는 지속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확보가 될 때 지방 분권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뭐 참여 소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냥 언급을 드리면은 고 박사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이게 구현이 되고자 하면은 주민들의 역량, 그다음에 지방의회 자체의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하는 진짜 이건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관심,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의회에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점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의회와 같은 그러니까 아동 참여, 청소년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방의회에서 서로 앞다퉈가지고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 참여권 중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의회의 학습의 교육,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역 사회에서 함께 논의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디지털 교육과 연결시켜가지고 향후 미래를 위한 창을 여는데도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현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민 참여 강화 쪽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경기도의회 연구용을 했을 때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 이후에 새로운 기능,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주민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관련된 그 감시, 또 예산에 관련된 어떤 그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뭐 예산처와 같은 국회 예산처와 같은 그런 시스템 기구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분야가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수요가 다양히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의회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맞는 어떤 조직 개편 또 의회 사무국의 사무처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영원 행정안전팀장님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영원입니다. 오늘 예산정책처에 이종구 과장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저 혼자 이제 모든 걸 막아야 돼가지고 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하도 워낙 우리 임태훈 교수님하고 고경훈 박사님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서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임태훈 교수님 발제문 잘 봤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방향이나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일단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지방의회 변화 방향과 정보 시스템 필요성에 하면서 이게 한 8가지로 이제 시스템을 PPT 자료 5페이지에서 한 8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정보 시스템 관련되어서는 일단 오픈되는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이거는 오픈되지 않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로드맵을 짤 때 이제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픈 시스템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청원제도와 관련된 시스템도 좀 구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주민청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지방의회가 바로바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등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7번의 입법조사 회답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의 비용 추계가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이게 입법조사 회답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게 레퍼런스인데, 미국의 의회도서관 안에 있는 CRS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는 국회 독립 기구화 만들었던 그런 사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기관이 설립된 지 한 15년 됐는데, 이게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입법조사 회답이 의원들이 어떤 거를 질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2, 3년 전부터 이런 것 등을 계속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회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의원님들의 뭐 입법 아이디어가 사실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유지하는 게 기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암만 해도 조례라는 것들도 지방 의원님들도 발의를 할 때 이제 누가 먼저 발의를 하느냐, 또 누가 대표 발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회답 후에 1년이 경과한 회답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다루는 비공개 사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인적 사항들, 또 그리고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와 관련된 또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 등은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향후에 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플랫폼, 당연히 이제 플랫폼 구축이 디지털 지방의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재원과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경훈 박사님 거야 뭐 워낙 뭐 내용을 또 방대하게 해주셔가지고, 다만 저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중에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여기 이 안에서 이 자료를 아까 발표하실 때 관련 법령 등을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인구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사무처장이 2급이더라고요. 서울시는 1급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러한 법령에 의한 것들도 지금은 이제 맞지 않은,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적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의회 사무기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조직 재설계, 이게 먼저 이제 선행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번 7월 1일 날 새 집행부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사실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댈 거는 인사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 채용부터 어떻게든 새로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직하고 인사가 투트랙으로 좀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의회 내에 뭐 인사라든지 예산, 회계, 홍보, 의사진행, 아니면 뭐 국회 같은 경우의 차원에서의 방호, 이런 건 그냥 크게 하나의 행정 기능으로 묶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번 재작년 12월에 개정됐던 지방자치법에서의 핵심은 사실 입법 지원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입법 지원 기능 관련된 법제, 그 다음에 예산, 입법조사, 또 정보 자료 제공,
이게 이제 어떻게 강화 확대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강화하느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하부 조직 구조 등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적정 인력 등을 또 제대로 된 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과 기초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서도 개정법 법률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회의도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레인지만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법령화한다면 그 안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나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입법 지원 기능 등은 암만 해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그 각 상임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개정됐던 정책 전문 인력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의 조례안을 검토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쪽의 인력들도 분명히 확충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조사 회답과 관련된 또는 비용 추기와 관련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인력 확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거의 일반적인 사회의 전 분야를 다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 설계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지방 의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첫 걸음마를 뗐기 때문에 이번 7월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것 등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줄지 또 기대도 되고요. 또 국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입법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원 그 행정안전팀장님께서 이제 디지털 의회로 갈 경우에 이제 보안성의 문제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할 때 이제 어떻게 구축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고요. 지금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가 인구 면에서는 또 의회 구성도 이제 경기도 의회가 큰데 어떤 그 인사 문제에서는 좀 다른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활성화 새롭게 이제 변화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입법 지원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법과 예산, 입법 조사, 정보 자료 제공이랄지 이런 것을 위한 어떤 하부 조직 또 하부 조직의 인원들을 어떻게 잘 구축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토론자 세 분을 토론을 마쳤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에 계신 같이 이 테이블에 계신 참석자들께서 좀 질문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저 한국지역정부개발원 기술실장 저 박민균입니다. 우리 발표하신 우리 두 분 우리 저 교수님하고 우리 박사님 잘 들었고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하고는 참 우리 개발원은 관계 없는 거고
저 오늘 공부 좀 했는데요. 시스템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이렇게 시스템 개발이라는 건 결국은 그 이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보완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라는 게 역할을 보면은 뭐 강력도 있고 기초도 있겠지만은 주민과의 관계, 또 집행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또 중앙하고 있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국회와의 그런 관계 있는데 다 각 분야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은 지방의회 내부 시스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부 시스템.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에서 가장 좀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은 지방의회 역량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강화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걸 좀 활성화돼야 할 것 같고 집행부의 관계와 관련돼서는 뭐 견제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저 국회에서 오신데 그 예산 감시 활동 아직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국비 이제 중하고 다른 게는 이제 예산이 내려와야만 또 이제 그게 또 매칭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 감시 활동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하고 제가 볼 때는 주민과의 관계는 좀 지금까지 좀 많이 미흡한데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강화하면은 주민이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희 개발원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시스템, 각 모든 시도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초 단계에 좀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각 강력의회라든지 기초의회에서 좀 자기들 지역에 맞게끔 좀 그 시스템을 좀 차별화시켜 나가는 게 그런 식으로 좀 아까 저 이야기했던 단계별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 조직 개편하면 조직 진단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 지방의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를 분석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미흡한 부분을 좀 보강할 것 같으면 그 보강하는 기능을 좀 더 그 조직할 때 인력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거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한 부분은 좀 더 잘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능을 분석하고 그 업무량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해 가지고 서울시가 조직이 크고 경기도가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약간 해독될 수 있는 게 서울시가 사실은 그 특별시나 강력시는 시군구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강력자치단체가 훨씬 많은 기능과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업무를 많이 시군의 이렇게 업무를 많이 위임을 했답니까? 그 시군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격려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인력도 집행기관 인력도 강력자치단체인 서울시 그러니까 뭐 그 강력시 이런 데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도보다 또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 의회도 그 집행부를 견제한다면은 업무량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저희들이 도하고 경기도하고 뭐 예를 들어 특정 시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함께 우리 발제자 두 분께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혹시 그 이전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자, 없으면 먼저 우리 임 교수님, 우리 공영훈 박사님 순서로 오늘 발제 토론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교수님부터. 네, 그 좋은 의견들 주신 거에 반대 의견은 진짜 하나도 없고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꼈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 과제 하면서 실제 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시스템 만든 이후에 의원님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휴대폰 보기도 힘들고 어디에 어느 메뉴가 있는지 찾아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실제로 회사나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도 그 시스템의 기능을 100%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요 기능을 쓰면 5단계를 해야 되는 일이 한 2단계로 줄어드는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5단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편을 할 때 보면은 의견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시스템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냐? 홈페이지라고 표현을 하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 쓰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냐 하면 의견을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펴죠. 이게 이쪽엔 5단계, 이쪽은 2단계니까 이걸 옮길까? 그럼 그걸 또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본인이 익숙한 것만 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크게 보면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지방과 중앙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할 때 이거를 활용하실 분들과 개발을 하실 분들 간의 소통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과 함께 이 관계자분들의 관심 중에서도 어떤 관심을 먼저 시스템화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영훈 박사님. 예, 오늘 그 토론해 주신 경남대학교 김찬하 교수님, 그다음에 서원대학교 이윤진 교수님, 그다음에 국회 박영훈 팀장님 주옥 같은 코멘트 저희 연구에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그 의회 사무기구와 또 플랫폼 지방으로서의 방향이라는 커다란 어떤 큰 흐름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이윤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의회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방의 기능의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커다란 어떤 저한테 어떤 인풋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영훈 팀장님께서도 그 기본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저희 지방적 연구원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의 추가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이제 과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저희 연구원과 개발원 사이에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더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지역정보개발원 두 기관이 주최를 해서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 전략 및 발전 방안에 관련된 세미나가 앞으로 지방의회 여러 가지 이 선진화된 지방의회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세미나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진단 또 새로운 기능 발굴 또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디지털 의회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새롭게 지방의회가 구축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 또 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또 지방의회가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방의회 또 신뢰받고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